영국의 사무실에서 남녀가 언성을 높이며 다투고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에게 얼굴이 빨개진 채로 한국을 가느니 죽겠다며 소리를 지르다 결국 분에 이기지 못했는지 문을 열고 나가버리고 마는데요. 하지만 이 여성은 곧 한국으로 떠나게 되고 도착하자마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대체 이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BBC 기자로 일을 하고 있는 레이첼 펜튼이라고 합니다. 특집 기사 전문으로 제가 쓴 글은 항상 대박이 나고는 했죠. 가장 큰 업적은 중국 기사였어요. 그때는 제가 출근만 해도 모두가 박수를 쳐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요즘은 출근길이 무겁기만 합니다. 왜냐고요? 바로 한국 때문이에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중국의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를 다룬 특집 기사로 BBC 국제부의 라이징 스타로 떠올랐던 제가 한국 기사 하나로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거든요. 5년 전 저는 또 다른 대박을 칠 특집 기사로 서울에 취재를 갔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의 취재로 정신이 없었죠. 하지만 서울은 제 정신보다도 더 시끄럽고 복잡하고 정신없는 도시였어요.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달리기만 하는 사람들과 완벽한 외모를 위해 성형외과를 찾는 젊은이들까지 모두가 나사가 하나 빠진 채로 살아가는 것 같더군요. 다들 다른 사람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안쓰러운 이들로만 보였어요. 심지어 취재 중 만났던 한 고등학생의 말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기자님, 나라는 이런 지옥 같은 경쟁이 없어서 좋겠어요. 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본 그대로의 한국을 기사로 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의 말도 인용했죠. 하지만 그 이후의 폭풍은 엄청났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인 비난을 받았거든요. 한국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서구 언론의 전형이라나요. 심지어 앤드류는 제 기사를 보고 편견에 빠져있다며 한 소리 하더군요. 저는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정말 보이는 그대로를 썼을 뿐이었고 거짓 하나 보탠 게 없었으니까요. 중국 사람들은 당당하고 일본 사람들은 포용력이 넓은데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빨리 다니고 여유가 없어 보일까? 라는 대목이 그들의 신경을 많이 건드렸을지 모르지만 세계국을 다 다녀본 저에게는 정말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 생각은 기사를 낸 이후 더 확실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죠. 한국은 지나치게 예민하고 외부 비판을 못 받아들이는 나라니까요. 그 기사로 제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는지 아직도 생생합니다. 심지어 제 이메일로 협박성 메시지까지 받았었죠. 당신의 주소를 알아냈다는 식의 위협까지. 그런 나라를 어떻게 다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어요? 상처를 받은 건 그들이 아니고 사실 저라고요. 그 이후로 완전히 좌천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나 이기적이고 잔인한데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의 출근길에도 K-팝 노래들이 흘러나오고 있으니까요. 대체 그런 나라가 뭐가 좋다는 건지. 이면적이고 그들밖에 모르는 포용력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말이에요. 게다가 제가 보기엔 여전히 일본과 중국을 따라가려면 멀었던데 요즘 사람들은 단체로 머리가 어떻게 된 것 같아 보이기만 합니다.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앤드류에게 호출을 받았습니다. 호출을 받자마자 한숨이 나왔죠. 앤드류 편집장이 급하게 부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요즘 영국의 트렌드를 보면 뻔하잖아요. 한국이 판을 치고 있으니까요. 제 동생마저 한국 드라마에 빠져 언니, 한국 남자들은 다 저렇게 완벽해? 라고 물어올 때면 속에서 불만이 치밀어 올라요. 환상이에요. 다 연출된 환상일 뿐이죠. 그렇게 앤드류의 사무실로 들어가자 그는 역시나 제 예상대로 저에게 한국의 특집 기사를 내라고 하더군요.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런 기사를 맡길 수가 있는지. 그는 제가 힘들어했던 모습을 옆에서 다 지켜보았으니까요. 앤드류, 저는 절대 못합니다. 저는 그의 제안을 듣자마자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5년 전에 제가 겪은 일을 잊으신 건가요? 제가 메일함을 열 때마다 죽이겠다는 협박을 읽어야 했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 못된 한국인들이 제 개인 SNS까지 찾아내서 제 가족들 사진에까지 악성 댓글을 달았다고요. 앤드류는 담담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레이첼, 진정하라뇨? 지금도 저는 가끔 악몽을 꿔요. 당신은 제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좋아요. 한국의 문화가 대단하다고요? 그들이 만드는 환상 같은 드라마가 우리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고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레이첼, 앤드류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자네가 더 이상 국제부의 라이징 스타가 아닌 이유가 뭔지 아나?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객관성을 잃었어. 한 나라에 대한 편견이 이렇게 심한 기자는 본 적이 없네.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창밖으로 흐린 하늘이 보였어요. 이대로 거절했다가는 정말 BBC를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어요. 힘없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문화 기사로만 할게요. 그들이 원하는 예쁜 모습들만 담아올 테니까 걱정 마세요.
사무실을 나서는데 제 파트너로 지정되었다는 마커스의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계 영국인이라고 하더군요. 물론 말투는 전형적인 영국식 억양이었지만 한국 특유의 공손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어요. 한국이 생각나게 하는 공손함에 불편해진 저는 그저 다음 주 서울에서 만나자는 말에 짧게 대답했습니다. 벌써부터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계라 아마 마커스도 저의 편견 어린 시선을 지적하고 싶어 안달일 테죠. 그렇제 저는 통화를 서둘러 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런던의 흐린 하늘처럼 앞으로의 일정이 꿉꿉하게 느껴졌어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길에 또다시 들려오는 한국어 대화. 한국 화장품을 든 쇼핑백을 든 관광객들. 이 도시는 마치 작은 서울이 되어가는 것만 같았죠. 이번만 잘 버티면 돼요. 단순한 문화 기사로 마무리하고 다시는 한국과 얽히지 않을 거예요. 우산을 펴들며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 한켠이 불편하게 조여오는 건. 아마도 그들의 환상 속 세계를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겠죠. 제발 이번엔 아무 일도 없기를. 지하철역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자꾸 무거워졌어요. 마치 5년 전 그날로 돌아가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떠오르는 아침 해가 5년 전 그날처럼 붉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습한 공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이런 날씨도 공항 곳곳에 붙은 한글도 질서정연하게 줄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그때와 똑같네요. 입국장을 빠져나오는데 BBC 서울 지국 소속 마커스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음 본 마커스의 모습은 의외였습니다. 한국계라고는 하지만 완벽한 영국식 억양에 서구적인 이목구비가 도드라졌거든요. 아마도 혼혈인 것 같았어요. 다만 90도로 숙여 인사하는 모습에서 3년째 한국에 살고 있다는 그의 이력이 느껴졌죠. 첫 취재지로 새벽 노량진 수산시장을 제안하는 마커스의 말에 내심 불만이 일었어요. 시장이라니요? 그것도 새벽에 말입니다. 하지만 조금의 호기심이 생기기는 하더군요. 제가 상상하던 한국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으니까요. 세련된 강남의 카페나 화려한 명동의 쇼핑가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새벽 3시 호텔에서 짧은 휴식을 취한 후 노량진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는 5년 전보다 더 화려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노량진에 가까워질수록 네온 사이는 줄어들고 대신 줄지어 선트럭들과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비릿한 생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역시 그냥 시끄럽고 지저분한 시장이구나.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편견이었어요. 구매자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경매에 참여하고 있었고 각 점포마다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거든요. 마커스의 설명으로는 이곳의 모든 거래가 전산화되어 있다고 해요. 심지어 경매 참여자들은 전문적인 교육까지 받는다고 하더군요. 여기 잠깐 앉아보시죠. 마커스가 한 상인의 가게로 안내했어요. 박스를 의자 삼아 앉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인 김춘배 씨는 서둘러 우리를 가게 안쪽으로 이끌었어요. 3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왔다는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죠. 요즘은 다 바뀌었어요. 저기 보이는 저 스크린? 실시간으로 경매 가격이 뜨는 거예요. 예전엔 손짓과 눈빛으로만 했는데 마커스가 통역해주는 동안 김춘배 씨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각 물품의 원산지부터 어획 시기, 신선도 등급까지 모든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구매자들의 신용도까지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된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죠. 제 아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우리 아들이 대학 나왔거든요. 시장에서 일하는 걸 반대했는데 요즘은 이런 시스템 관리하면서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해요. 비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김춘배 씨는 따뜻한 커피를 내오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마커스는 3년 동안 이 시장을 촬영하며 김춘배 씨와 인연이 깊어졌다고 해요. 마커스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우리 시장이 지금과는 달랐어요. 많이 노후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위생관리도 철저하고 외국인 손님들도 많이 와요. 시장 한켠에서는 새로 들어온 젊은 상인들이 영어로 외국인 관광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마커스의 설명으로는 시장 상인회에서 기초 외국어 교육도 진행한다고 하더군요. 품질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저기 보이는 검사실에서 매일 아침 수질 검사하고 신선도 체크하고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죠. 마커스가 카메라를 들어 경매장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의 렌즈를 통해 보니 달랐습니다. 어두침침하고 비릿한 시장이 아니라 활기 넘치는 삶의 현장이 보였거든요. 경매사의 빠른 손짓, 날렵하게 메모하는 구매자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오가는 눈빛과 미소까지. 전과는 다른 모습들이 담겨 있었죠. 우리 시장이 겉으로 보기엔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새벽에 발 딛는 순간부터 밤늦게 마무리할 때까지 하나하나 다 규칙이 있는 거죠.
김춘배 씨의 말을 듣고 있자니 문득 5년 전 제가 쓴 기사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왜 이런 모습을 보지 못했을까요? 급성장만을 비판하기에 급급해서 그 속에 숨겨진 질서와 따뜻함을 놓쳤던 걸까요? 비가 그치고 동이 틀 무렵 우리는 시장을 나왔습니다. 마커스가 찍은 사진들을 보니 새로운 시각이 담겨 있었어요. 경매장의 긴장감, 상인들의 진지한 표정, 그리고 그 속에 묻어나는 정겨움까지 모든 것이 보이더군요. 이제 아침 식사하러 갈까요? 여기 근처에 숨은 맛집이 있어요. 마커스의 제안에 평소라면 거절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어쩌면 제가 알던 한국은 정말 일부분이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택시를 기다리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전히 활기찬 시장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런 모습은 왜 그때는 보지 못했을까? 아침 햇살이 시장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햇살을 보고 있노라니 어젯밤의 불편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이후 아침 식사를 마치고 택시를 타며 마커스가 다음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종로 한옥마을 촬영이라고 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찌푸려졌어요.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그저 그런 관광지겠죠. 5년 전에도 봤던 곳인데 또 가봐야 하나 싶었습니다. 아직도 거기서 전통 문화 체험 같은 걸 하나요? 관광객들 상대로 돈이나 버는. 마커스가 빙그레 웃으며 말을 잘랐어요. 레이첼, 이번엔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그곳에 살고 계신 분들을 만나보시죠. 저희는 빗물이 마른 돌계단을 올라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침 일찍이라 그런지 관광객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한옥의 처마 밑으로 현대식 도시가스 배관이 지나가고 기와 위로는 태양광 패널이 보였죠. 어색하리만큼 불편한 조화였습니다. 마커스는 50년 넘게 이곳에서 살고 있다는 김민재 할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안내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인터뷰라 생각했는데 들어서자마자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옥 안으로 들어서니 놀라웠어요. 전통 마루 아래로 난방 배관이 깔려있고 부엌에는 최신식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었죠. 심지어 처마 밑에 달린 작은 모니터로 택배가 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더군요. 옛것을 지키면서 살기가 쉽지는 않죠. 하지만 이게 우리 삶이에요. 할아버지의 말씀을 마커스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들은 이야기는 제가 알던 한옥마을과는 달랐어요. 도시개발에 맞서 한옥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이 힘을 모았던 이야기, 현대적 편의시설을 들이면서도 전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고민했던 순간들까지 너무나도 감동적이더군요. 잠깐 구경하실래요? 마당 한켠에 자리 잡은 작은 정원에는 계절마다 피는 꽃들이 있었고 처마 밑에는 QR코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스캔해보니 이 집의 역사와 건축 과정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더군요. 우리 동네가 관광지가 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저 구경거리가 되고 싶진 않았죠. 우리의 일상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이곳은 단순한 전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 숨쉬는 공간이었어요. 마치 오래된 나무에 새 가지가 돋아나듯 자연스러운 변화였죠. 오후가 되자 마커스는 의외의 제안을 했어요. 근처 찜질방에 가보자고 말이죠. 당연히 저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불편했거든요. 레이첼, 저를 믿어보세요.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저는 알겠다고 했고 마커스를 따라 찜질방에 가게 되었어요. 찜질방에 들어서자 묘한 긴장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 긴장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아주머니가 건넨 수건, 모르는 사람과 나누는 얼음물 한 컵, 어색한 미소와 함께 오가는 작은 친절로 인해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여기가 한국의 사랑방이에요. 마커스의 말처럼 찜질방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세대와 계층을 넘어 사람들이 어울리는 곳이었죠. 한쪽에서는 할머니들이 손주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한쪽에서는 젊은이들이 취업 고민을 털어놓고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할머니들, 매일 아침 이곳에서 만나신대요.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기서 정을 나누시는 거죠. 찜질방 식당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수박을 건네주셨어요. 영어를 전혀 못하시는데도 손짓 발짓으로 더 먹으라고 권하시더군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5년 전 제가 쓴 기사가 떠올랐어요. 차가운 도시, 정이 메말랐다는 표현들. 정작 제가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한국의 현대화를 비판하면서 그 속에 숨겨진 따뜻한 정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저녁 노을이 한옥의 기와지붕 위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골목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제 기사는 너무 일방적인 비판이었던 걸까요? 현대화 이면의 진짜 모습을 보려 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호텔로 돌아와 거울을 보니 얼굴이 달라 보였어요. 찜질방에서 때를 밀고 나서인지 피부가 훨씬 부드러워졌더군요. 평소 민감한 제 피부가 오히려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수백 파운드를 들여도 얻기 힘든 피부 상태였어요. 내일은 어디로 가나요? 제 질문에 마커스가 활짝 웃었어요.
이제는 그의 미소가 그렇게 불편하지만은 않네요. 서서히 제 안에서도 무언가가 변하고 있나 봅니다. 내일은 DMZ입니다. 호텔 로비에서 마커스의 말을 듣는 순간 어제의 편안했던 기분이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바뀌었어요. 분단. 5년 전 기사에서 제가 가장 강하게 비판했던 부분이었죠. 전쟁의 공포로 젊은이들의 꿈을 억압하는 사회라고 썼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통일촌이라는 마을도 방문할 예정이에요. 제가 3년 동안 그곳 주민들의 일상을 기록해왔거든요. 마커스의 설명을 들으며 파주로 향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낯설어졌어요. 번화가의 화려한 간판들이 사라지고 철조망과 군사시설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검문소에 도착하자 군인들이 우리 차를 세웠어요. 취재 허가증을 확인하는 과정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젊은 군인의 긴장된 표정을 보며 5년 전 제가 썼던 말들이 부끄러워졌어요. 이건 억압이 아닌 현실이었던 거죠. 통일촌으로 향하는 길은 의외로 평화로웠습니다. 군사시설과 논밭이 공존하고 군인들과 농부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풍경이었어요. 마을 입구에서 만난 이장님은 30년 넘게 이곳에서 살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이들도 키우고 농사도 짓고 그냥 평범한 일상이에요. 마커스가 통역해주는 이장님의 말씀이 의외였어요. DMZ 접경지역에서 어떻게 평범한 일상이 가능할까요? 하지만 마을을 둘러보면서 그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작은 카페가 있었어요. 군인들과 주민들이 함께 커피를 마시고 할머니들은 마을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죠. 철조망 너머로 북한이 보이는 곳에서 사람들은 묵묵히 자신들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마을 도서관이었어요.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 이라는 이름의 작은 공간에는 북한 관련 서적부터 평화 교육 자료까지 다양한 책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분단의 현실을 배우면서도 미래의 희망을 그리고 있었죠. 이장님, 여기 사시는 게 두렵지 않으세요? 제 질문에 이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대답하셨어요. 처음엔 두려웠죠. 하지만 이제는 이게 우리 삶이에요. 누군가는 이곳을 지켜야 하잖아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우리 마을이 그 첫 길이 될 테니까. 마커스는 묵묵히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어요. 그의 렌즈는 단순히 분단의 상징들을 담는 게 아니었습니다. 군인들의 경계근무 모습 너머로 보이는 일상의 따스함, 철조망 앞에서 피어나는 들꽃, 초소 앞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그가 포착한 순간들은 이곳에 진짜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작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회관에 들어가 비를 피하는 동안 할머니들이 손수 담그신 김치를 내어주셨어요. 북한이 보이는 창가에 앉아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북쪽에 계세요. 이제는 얼굴도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래도 매일 아침 저쪽을 보면서 인사드려요. 마커스가 통역해주는 동안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았어요. 5년 전에 저였다면 이런 장면을 어떻게 담아냈을까요? 아마도 분단의 비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상처만을 부각했겠죠. 하지만 이곳에는 그보다 더 깊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서울로 돌아가는 길. 마커스가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그의 카메라에 담긴 통일촌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철조망 사이로 비치는 석양, 군복 차림으로 텃밭을 가꾸는 군인들, 평화롭게 풀을 뜯는 염소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게 진짜 한국이에요. 레이첼. 위태로운 균형 속에서도 일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마커스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차창 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멀리서 북한을 향해 비치는 서치라이트가 보였죠. 그 차가운 빛 속에서도 마을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어요. 5년 전 제가 쓴 기사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전쟁의 그림자, 억압된 일상, 멈춰버린 시간.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피상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창밖에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분단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아니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 단단하게 일상을 일구어가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 풍경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마커스의 카메라가 담아낸 그 순간들처럼 저도 이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을 뒤로하고 다음날 아침 저희는 일찍 부산행 KTX에 올랐습니다. 분단의 현실을 마주한 후라 그런지 기차 안에서 마주치는 승객들의 표정 하나하나가 더 깊게 다가왔어요. 부산은 서울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복잡하고 번잡스러울 거라는 예상과 달리 도시 곳곳에 바다가 보이고 골목마다 정겨운 이야기가 숨어 있었어요. 국제시장의 활기찬 모습은 런던의 보로우 마켓과 닮아 있으면서도 더 소박하고 친근한 느낌이었죠. 특히 감천문화마을에서는 도시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산자락 위 알록달록한 집들이 만들어내는 풍경이 마치 예술 작품 같았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며 만난 할머니들은 관광객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고 작은 카페에서는 젊은이들이 도시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마커스는 평소와 달리 조용히 이 모든 걸 카메라에 담고 있었어요. 특히 오래된 골목길을 찍을 때면 유독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부산 취재는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제 할아버지가 부산 출신이에요. 1970년대에 영국으로 건너가셨죠. 어제 통일촌 할머니들이 북에 계신 가족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듣다가 할아버지 생각이 자꾸 났어요. 해질녘 부산항 근처를 거닐며 마커스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영국 간호사였던 할머니와 사랑에 빠져 런던으로 떠난 할아버지와 전통적인 영국 가정에서 자란 아버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란 마커스 자신의 이야기였죠. 어릴 땐 제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걸 몰랐어요. 하지만 점점 커가면서 영국에서는 너무 동양적이고 한국에서는 너무 서양적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죠. 할아버지가 살았다는 초량동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자 마커스의 발걸음이 조금씩 느려졌어요. 저녁 무렵이라 골목에는 삶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누군가의 집에서는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오고 어디선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할아버지는 이 동네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저기 보이는 언덕길을 뛰어다녔다고, 골목마다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했다고. 문득 한 오래된 사진관 앞에서 마커스가 멈췄어요. 낡은 쇼윈도에는 흑백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커스가 안으로 들어가 주인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누더니 곧 굵직한 앨범을 들고 나왔어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여기 할아버지가 계세요. 1960년대 졸업사진이었어요. 교복을 입은 여러 학생들 중에서 한 소년이 유독 환하게 웃고 있었죠. 마커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그러셨어요. 부산에서의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고. 하지만 저는 이해하지 못했죠. 왜 그토록 그리워하시는지. 우리는 할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마커스는 때론 카메라를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했어요. 마치 할아버지의 기억과 자신의 시선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처럼 보였죠.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 부산항이 한눈에 보이는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마커스가 마침내 카메라를 들어올렸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왜 이토록 부산을 그리워하셨는지. 이곳에는 단순한 풍경이 아닌 삶이 있었던 거예요. 셔터 소리가 울릴 때마다 마커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카메라는 단순히 항구 도시의 풍경을 담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할아버지의 청춘이 깃든 골목길, 시간이 멈춘 듯한 오래된 가게들, 여전히 활기 넘치는 시장의 모습까지. 할아버지의 기억과 현재의 부산이 그의 렌즈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있었습니다. 레이첼, 저는 지금까지 제 정체성을 숨기려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누구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밤이 깊어가는 부산 거리를 걸으며 저는 마커스의 말을 곱씹어 보았어요. 한 사람의 정체성이란 게 얼마나 복잡하고 깊은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타인을 판단하고 규정 지으려 하는지. 숙소로 돌아가는 길, 마커스는 조용히 카메라의 사진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 끝에 마침내 집을 찾은 사람처럼. 내일은 어디로 갈까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셨다는 국밥집에 가보는 건 어떠세요? 이번엔 제가 먼저 제안했어요. 마커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무언가를 찾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부산의 이른 아침, 마커스가 추천한 국밥집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국물을 한 숟가락 떴을 때 문득 지난 일주일이 떠올랐어요. 노량진 수산시장의 활기, 한옥마을의 일상, DMZ의 묵직한 현실, 그리고 마커스의 이야기까지. 제가 알던 한국은 너무나 피상적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녁 비행기로 런던에 돌아가시나요? 마커스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5년 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돌아가게 될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어요. 이번엔 달라져야 했으니까요. 급성장의 그늘? 이 제목을 쓸 때 제 모습이 부끄럽네요. 5년 전 기사를 다시 읽으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현대화를 성급하게 비판했던 제 모습, 전통과 현대의 공존을 이해하지 못했던 편협한 시각,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오만함까지. 새로운 기사의 제목을 고민했어요. 내가 몰랐던 한국의 순간들. 키보드를 두드리다 멈추길 반복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써야 했어요. 노량진의 상인들, 한옥마을 주민들, 통일촌의 할머니들, 그리고 부산 골목길의 이야기까지. 그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하고 싶었거든요. 레이첼, 제 사진들도 한번 보시겠어요? 마커스가 보내준 사진들을 보며 글을 다듬어갔습니다. 그의 렌즈는 제가 글로 표현하지 못한 순간들을 담아냈더군요. 새벽 시장의 활기, 한옥 처마 및 현대식 가전제품들이 만들어내는 묘한 조화, DMZ 철조망 너머로 피어난 들꽃, 부산 골목길의 따스한 저녁 노을까지. 저는 기사를 마무리하고 편집장에게 보냈어요.
평소보다 훨씬 긴 분량이었지만 이번만큼은 길이를 줄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면모를 제대로 담아내고 싶었거든요. 예상과 달리 앤드류의 답장이 빨리 왔어요. 연재로 가자. 마커스의 사진과 함께. 비행기 안에서 저는 첫 번째 연재 기사에 대한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영국 독자들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이런 한국은 처음 봤다. 마침내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다.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 독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외국 기자의 글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우리도 미쳐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5년 전 그토록 많은 비난을 받았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오랜 비행 끝에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앤드류를 만났어요. 다음 연재를 위한 기획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한국의 지방 도시들을 차례로 취재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전주의 한식, 경주의 역사, 강릉의 커피거리. 마커스와 함께라면 그들만의 이야기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런던의 흐린 하늘이 보였어요. 마커스의 메시지를 읽으며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았습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닌 깊은 배움의 장소가 되어주었어요. 비판만 하기 좋아하던 저에게 인내와 포용을 가르쳐준 노량진의 상인들,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공존을 보여준 한옥마을 주민들, 분단의 상처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통일촌 사람들, 그리고 정체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해준 부산의 따뜻한 골목길까지.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각 장소에서 모은 작은 물건들이 나왔어요. 노량진 상인이 건네준 마른 미역, 한옥 할아버지가 주신 전통부채, 통일촌 할머니의 손편지, 부산 사진관에서 복사해온 마커스 할아버지의 사진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값진 보물이 되었네요. 마커스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번엔 전주군요. 제가 먼저 비행기표를 예약해도 될까요? 잠시 후 마커스가 보낸 답장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번에는 한국에서 더 오래 머무르시는 건 어떠세요?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아직 제가 보지 못한 한국의 모습이 얼마나 많을까요? 서툴게나마 한국어를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통역 없이도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으니까요. 노트북을 펼쳐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 편견을 깨고 마주한 진실의 순간들. 타이핑을 시작하는 제 손가락이 살짝 떨렸어요.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진정한 저널리즘은 단순히 비판하는 것이 아닌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은 제게 그 소중한 깨달음을 선물해준 곳이라는 것을. 고마워요, 한국.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서. 한글로 쓴 첫 문장이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더 많은 글들이 채워지겠죠. 그리고 그 글들은 예전에 제 글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한국은 저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게 해주었고 저의 편견 또한 마주하여 깰 수 있게 만들어주었으니까요. 이제는 그 마음을 담아 진실된 글을 써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만약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일이 있다면 부딪혀보세요. 이번 저희 한국 방문기처럼 말이죠.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저에게 많은 교훈을 준 한국을 벗삼아 저는 더욱 더 성장했으니까요. 부디 앞으로의 저희 앞날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한국이 자신의 친구를 완전히 망쳤다면서 한국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극도로 꺼려하는 프랑스 군사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이 가장 아끼던 친구를 미치광이로 만들었다고 하며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우연히 상사의 명령으로 인해 한국에 갔다가 마주한 비밀 문서의 충격적인 내용을 읽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친구처럼 변해버렸다며 피눈물을 흘렸다고 소리치며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토마 르클레르입니다. 프랑스 군사 전문가로 일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한국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지금은 그 누구보다 한국의 기술력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방부에서 힘든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저를 아는 동료들은 이상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도대체 르클레르가 왜 저렇게 변했을까? 하면서요. 사람들은 제게 자주 묻습니다. 정말로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한국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거둬들였다는 게 사실인가요? 하고요. 네, 사실입니다. 서울에서의 그 충격적인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으니까요. 이쯤 되면 제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궁금하실 것 같네요. 그럼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990년 파리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저는 어릴 때부터 군사 전략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공군 장교셨거든요. 주말마다 아버지와 함께 공군기지 근처를 산책하면서 하늘을 나는 전투기들을 구경했죠. 토마, 저기 보이는 건 미라주 2000이란다. 프랑스의 자부심이지. 아버지의 그 말씀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렇게 에콜 폴리테크닉에 입학했을 때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마티우를 처음 만났어요.
우리는 늘 도서관 구석에서 밤을 새워가며 항공역학을 공부했죠. 언젠가 우리가 프랑스의 새로운 전투기를 만들게 될 거야. 그때는 그저 순수한 꿈이었습니다. 졸업 후 우리는 나란히 국방부 연구소에 들어갔어요. 젊은 시절의 열정으로 가득 찼죠. 프랑스의 군사력 강화를 위해 밤낮 없이 연구했습니다. 특히 전자전 시스템 개발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냈어요. NATO에서도 우리의 연구를 인정해 주었죠. 하지만 2023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재출마를 선언하면서 NATO는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NATO는 쓸모없는 조직이다. 한국은 중국의 스파이다. 이 발언들이 유럽의 군사 전략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죠. 특히 저에게는 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2년 전 제 가장 친한 동료였던 마티유의 일 때문이었어요. 그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거든요. 우리가 프랑스에 첨단 항공 기술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겨우 6개월 만에 한국이 독자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때 저는 마티유의 몰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기술 유출 의혹에 휘말린 그는 군사 전문가로서의 모든 경력을 잃었어요. 우리가 함께 꿈꾸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죠. 도서관에서 밤새워 공부하던 그 순수한 청년은 이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또한 저는 마티유에게 엄청난 실망을 했죠. 마티유가 그런 일을 겪었음에도 한국에도 사정이 있을 거라고만 말했거든요. 그렇게 마티유와 멀어진 채로 저는 일상을 살아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연구실로 출근하면서 저는 그때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프랑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힌 한국이라는 나라. 그 나라를 용서할 수 없다고 되뇌었죠. 파리의 늦여름 하늘은 유난히 높아 보였습니다. 제 앞에 놓인 선택의 갈림길처럼요. 이제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NATO를 위해 그리고 마티유를 위해서도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맞닥뜨리게 될 충격적인 진실을요. 르클레르, 내 말 잘 들으시오. 어느 날이었습니다. NATO 사무총장의 긴급한 호출에 저는 그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순간 사무총장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그의 사무실에서 바라보는 브뤼셀의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어요. 사무총장이 저를 부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NATO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했죠. 우리는 트럼프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네. 사무총장의 말에 저는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이 우리 기술을 중국에 넘기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오시오. 그래야 트럼프가 NATO의 필요성을 인정할 것이네. 그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제 머릿속에는 마티유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유출 증거를 찾아내는 것. 하지만 이건 단순한 임무가 아니었어요. 마티유의 복권도 걸려 있었죠. 이번 임무가 성공하면 마티유의 건도 재검토하겠네. 사무총장의 말에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또 오후에는 프랑스 정보부와 미팅이 있었어요. 한국의 방위산업 성장이 너무 빠르다. 뭔가 있다. 정보부 요원들의 보고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 정황 증거를 수집해 놓았더군요. 하지만 마음 한켠이 불편했습니다. 에콜 폴리테크닉 시절 우리는 늘 진실만을 추구하자고 다짐했었거든요. 과학자는 진실의 수호자여야 해. 마티유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마티유의 예전 연구실을 찾았어요. 먼지 쌓인 책상 위에는 그가 마지막으로 작성하던 보고서가 아직도 놓여 있었죠. 한국의 기술 발전 궤적 분석 그의 마지막 연구였습니다. 정말 이대로 한국에 가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들에 머릿속에 혼란스러웠어요. 문득 마티유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일을 해야 했어요. 그건 바로 NATO의 미래와 마티유의 명예 그리고 제 양심이 걸린 선택이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하면서 저는 묘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번 임무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그런 예감이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꼬박 며칠간의 비행 끝에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죠.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한국의 첫인상은 복잡했어요. 공항 곳곳에 설치된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눈에 띄었죠. 프랑스보다 앞선 기술이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곳 때문에 마티유가 실패했다는 게 이제야 실감이 났어요. 호텔로 가는 길에 본 서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첨단 기술 집합체 같았어요. NATO를 위해서, 그리고 마티유를 위해서 임무를 상기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본 보안 시스템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중국의 기술을 유출한다는 나라가 어떻게 이런 보안 체계를 갖출 수 있을까? 그렇게 저는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고층 빌딩들이 눈부시게 빛났어요. 문득 마티유의 마지막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기술 자립도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때는 그의 말을 무시했었죠. 첫 번째 미팅은 국방과학연구소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위협을 직접 마주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장의 말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제 편견이 하나둘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중국의 위협을 막아내기 위해 최고의 스펙을 가진 연구원들이 밤낮 없이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정말 연구소로 들어가 보니 모든 연구원들이 무기 개발을 위해 온종일 실험하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프랑스의 네노라 하는 군사학교를 나왔지만 그들의 열정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렇게 어느새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한국의 방위산업체 연구원들과 식사를 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흥미진진했습니다. 우리는 독자 기술 개발에 모든 것을 걸었죠. 중국의 위협은 우리에게 생존의 문제니까요.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NATO에 보낼 첫 보고서를 써야 했죠. 하지만 키보드 위에 올려진 손가락이 떨렸어요. 지금까지 본 것들은 제가 찾으러 온 것과는 정반대였으니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마티우가 있었더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토마, 때론 우리가 찾은 진실이 우리가 원하는 진실과 다를 수 있어. 첫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NATO가 원하는 답과 제가 발견한 진실 사이에서 제 양심은 깊은 갈등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마티우, 자네가 옳았던 걸까? 우리는 모두 잘못 보고 있었던 걸까? 저는 베개에 머리를 파묻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강원도의 한 군사기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본 건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이쪽은 중국 해커들의 침투를 막기 위한 사이버 방어 시스템입니다. 그때 안내하던 장교의 설명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차단되는 중국발 해킹 시도들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하루에만 수천 건. 이들은 정말로 중국과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보안 시설은 그야말로 완벽했어요. 모든 컴퓨터는 물리적으로 외부망과 분리되어 있었고 주요 시설은 전자기 차폐까지 되어 있었죠.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너무 집요해서요. 담당자의 말에 씁쓸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연구 자세였어요. 우리는 모든 기술을 자체 개발합니다. 외부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게 목표죠. 연구소장의 말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특허증이 걸려 있었어요. 점심시간, 한 젊은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프랑스의 르클레르 박사님 맞으시죠? 페로 박사님의 논문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마티유의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는 계속했습니다. 특히 전자전 시스템 관련 연구는 정말 선구적이었어요. 저희도 많은 영감을 받았죠. 오후에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봤습니다. 그들은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NATO가 이론 단계에서 고민하고 있는 기술을 실전 배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봐야 했던 건 기술 유출의 증거였어요. 하지만 발견한 건 정반대였죠. 오히려 그들은 중국의 위협에 맞서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한국은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 것을 훔칠 리 없다고 했던 마티유의 말이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까만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던 걸까? 아니, 어쩌면 우리는 그들을 오해하길 원했던 걸지도 모른다고 중얼거렸죠.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떨쳐보고자 노트북을 열어 NATO에 보낼 보고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진실만을 담기로 했어요. 마티우라면 그랬을 테니까요. 과학자는 진실의 수호자여야 해. 그의 말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또 다음 날이 되었고 저는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호텔방을 나섰어요. 첫 번째로 방문해야 했던 곳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현장이었어요.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6세대 전투기 프로토타입입니다. 연구소장의 설명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앞의 기술은 프랑스가 10년은 걸릴 거라 예측했던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전자전 체계는 믿기지 않았어요. 이 시스템은 우리가 독자 개발한 양자 레이더 회피 기술입니다.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며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NATO의 최신 전자전 시스템보다 최소 2세대는 앞선 기술이었어요. 마티우가 꿈꾸던 바로 그 기술이었죠. 점심시간, 한 젊은 연구원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와 매일 싸우고 있어요. 하루에도 수백 번의 해킹 시도를 막아내죠. 그의 말에는 자부심과 동시에 피로감이 묻어났어요. 오후에는 미사일 방어체계 시연이 있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어요. 이건 중국의 DF-17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연구원의 설명이 이어졌죠. NATO가 이론적으로만 연구하던 기술이 이미 실전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연구소를 나오면서 저는 마티유의 마지막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었다. 이제야 그의 말뜻을 이해할 것 같았어요. 우리는 그들을 너무 얕봤던 겁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NATO의 보낼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죠. 제가 본 진실을 그대로 써야 할까요?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답을 써야 할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도시처럼 이곳의 기술도 세계를 밝히고 있었네요. 마티우, 자네가 옳았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비록 NATO가 원하는 답은 찾지 못했지만 더 중요한 진실을 발견했으니까요. 우리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편견을 깨달은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그렇게 저는 마티유의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었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티유의 사건 파일을 열어보았어요. 몇 년 만에 열어보는 것이었죠. 그 순간 저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기밀 문서를 확보했거든요. 파일 속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프랑스와의 계약은 중국의 해킹 시도를 막기 위한 위장 전술이었다. 문서를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들은 이미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오히려 중국의 스파이 활동을 교란하기 위해 프랑스와의 계약을 활용했던 겁니다. 저는 그 파일을 읽은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정보 담당관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5년 전부터 중국의 침투 시도를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의 설명은 계속됐죠. 프랑스와의 계약은 일종의 방패였습니다. 중국이 우리의 진짜 기술 개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마티우, 그는 희생양이었던 거예요. 한국은 그의 실수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전략적 판단 때문에 계약을 파기했던 겁니다. 같은 국방 전문가로서 마티우는 되려 한국을 감쌀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어요. 순간 제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또 증거는 더 있었습니다. 한국은 매월 수천 건의 중국발 해킹을 막아내고 있었어요. 그들의 방어 시스템은 NATO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죠. 우리는 최전선에 있습니다. 중국과 맞서 싸우는 건 생존의 문제예요. 호텔방으로 돌아와 마티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네가 옳았어. 우린 모든 걸 잘못 봤어. 전화기 너머로 그의 깊은 한숨이 들려왔어요. 나도 알고 있었네. 하지만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았지. 그날 밤,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NATO에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상사의 명령과 정반대되는 내용이었죠. 물론 제 커리어와 일자리에 위협받을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진실이 더 중요했어요. 저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편견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리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편견을 깨는데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는지. 그렇게 저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프랑스로 귀국을 해야 했습니다. 회의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상사의 지시가 있었거든요. NATO 군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제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한 위원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트럼프의 재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이런 보고서를 제출하면 자네의 경력은 끝날 걸세. 위원장의 경고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한 뒤였어요. 허나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위협에 맞서 싸우고 있었고 그들의 기술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었어요. 마티우의 건도 재조사해야 합니다. 제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죠. 르클레르, 당신은 NATO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겁니다. 위원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트럼프가 NATO를 무용지물로 만들려 하는데 당신은 그의 주장을 반박하는 보고서를 내놓았소. 순간 창밖으로 브뤼셀의 흐린 하늘이 보였습니다. 마티우가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그는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잃었죠. 이제 제가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수정하시오. 위원장의 명령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건 우리의 편견입니다. 저는 그렇게 회의실을 나오며 마티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근 5년 만이었죠. 이제 내가 자네의 심정을 이해하겠어. 제 말에 전화기 너머로 마티우의 쓴웃음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둘 다 진실을 선택했군. 순간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본 그 젊은 연구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매일 중국과 싸우고 있었어요. 우리의 편견과도 싸우고 있었죠. 이제는 내가 그들을 위해 싸워야 할 차례군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제 책상 위에는 해임 통보가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마티우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진실을 선택했으니까요. 마티우의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2년 만에 재회였어요. 문이 열리고 그의 얼굴이 보였을 때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들어와, 토마. 마티우의 목소리는 여전했어요. 그의 거실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책장에는 항공역학 서적들이 가득했고 벽에는 전투기 설계도가 걸려 있었죠. 자네를 무너뜨린 건 한국이 아닌 우리의 편견이었어. 제 말에 마티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자네가 옳았어.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 NATO의 반응, 그리고 제가 내린 선택까지. 우린 둘 다 진실을 선택했군. 마티우가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지? 그의 질문에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진실을 공개하려고 해. 자네와 함께. 마티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에콜 폴리테크닉 시절 그의 눈에서 보았던 그 열정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았어요. 좋아, 함께하지. 우리는 밤새워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중국의 위협, NATO의 편견, 모든 것을 담아냈어요. 이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야. 우리의 명예회복이자 진실의 승리가 될 거야. 새벽녘, 마티우가 문득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해가 뜰 무렵, 우리는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공개하는 일뿐이었죠. 준비됐나? 마티우가 물었어요. 그래, 드디어 진실을 말할 시간이야. 창밖으로 파리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아침이었죠. 우리는 이제 진실을 위해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NATO 내부에서 우리의 보고서는 조용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정식 회의는 아니었지만 고위 간부들이 비공식적으로 모여 한국의 기술력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이 영상을 보십시오. 제가 찍은 한국의 방위산업 현장 영상이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극초음 속 미사일 요격 시험 장면에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우리가 이론으로만 연구하던 걸 그들은 이미 실전 배치했습니다. 물론 변화는 더뎠지만 프랑스 군대 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기 시작했죠. 트럼프의 주장과 반대되는 방향이지만 이건 NATO의 생존을 위한 선택입니다. 그렇게 프랑스 국방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체들과 비밀리에 접촉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었습니다. 트럼프의 영향력은 여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했어요. 천천히 가야 해. 마티우가 조언했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이야. 저녁 늦게 사무실에서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밤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어딘가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시작이 반이래. 마티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실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었어요. 비록 작은 걸음이지만 분명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NATO 본부에서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한국과의 제한적 기술 협력 양해각서 체결식이었어요. 작은 회의실, 소수의 참석자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행사 같았지만 이건 큰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촬영한 한국의 방위산업 현장 영상은 NATO 내부 교육 자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 진정한 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입니다. 자네 덕분일세. 군사위원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때론 진실을 말하는 데에는 큰 용기가 필요하지.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마티우가 먼저 그 길을 열었죠.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며 저는 지난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파리에서 서울까지 그리고 다시 브뤼셀로. 긴 여정이었지만 우리는 마침내 진실에 도달했어요. 변화는 더디지만 진실은 결국 길을 찾는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진정한 파트너를 찾았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쓰며 창밖으로 보이는 브뤼셀의 하늘이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지금 제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이에요.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종종 편견이라는 렌즈로 세상을 봅니다. 선진국과 후발국, 리더와 추종자.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한국은 가르쳐줬어요. 마티우의 실수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우리의 오만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의 발전이 반드시 우리가 정한 경로를 따라야 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혁신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피어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정한 협력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이 중국의 위협에 맞서 싸우는 모습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었어요. 때로는 가장 절실한 필요가 가장 큰 혁신을 만들어내는 법이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이 사진을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때론 얼마나 좁았는지, 그리고 그 편견을 깨는 데에는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를 상기하면서요. 혁신은 겸손한 자세에서 시작된다. 이제 저는 이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길었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어요. 언제나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여기 호주의 한 캠핑장에서 짐승들에게 한 여성이 둘러싸여 있는데요. 공포에 질린 이 여성은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그때 갑자기 한 마리의 개가 들이닥쳐 모든 짐승들과 싸우기 시작하고 여성은 깜짝 놀라고 마는데요. 이후 이 여성은 한국에 가야만 한다면서 짐을 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브리즈번에 소동물 전문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윌슨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귀여운 동물들이 참 많아요. 새끼 강아지, 새끼 고양이, 그리고 기니피그 등 작은 아이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들의 수의사이자 병원의 원장으로서 저는 그들을 항상 사랑으로 대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이런 저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형견들을 무서워한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대형견 때문에 죽을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날 학교가 끝난 오후, 저는 친구들과 웃으며 하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로트와일러가 제 방향으로 돌진했죠. 그때 그 검은 덩어리와 충혈된 눈이 아직도 생생해요. 결국 저는 도망칠 새도 없이 순식간에 넘어졌고 그 대형견의 날카로운 이빨이 제 어깨를 파고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친구들의 비명소리, 살려달라고 외치는 제 목소리, 개의 거친 숨소리가 뒤엉켰죠. 그때의 공포는 아직도 제 손을 덜덜 떨리게 하고는 해요. 결국 저는 3주간의 입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팔과 어깨에 깊이 남은 상처 자국도 고통스러웠지만 더 큰 상처는 마음에 남았어요. 퇴원 후에도 악몽에 시달렸고 큰 개를 보기만 해도 온몸이 굳어버렸거든요. 사진만 봐도 식은땀이 흐르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죠. 걷던 길에서 큰 개를 마주치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부모님은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동물매개 치료까지 시도했지만 제 두려움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동물들에게서 위로를 받았어요. 토끼, 기니피그, 작은 강아지들에게서 말이죠. 그들과 있을 때만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그래서 수의사의 꿈을 키우면서도 저는 결심했어요. 절대 큰 동물은 진료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심지어 수의대에서도 대형동물 실습은 겨우겨우 통과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에는 일부러 소동물 전문으로 병원을 차렸고 큰 개가 오면 다른 병원을 소개해드리고는 했어요. 맞아요. 의사로서는 좋지 않은 자세죠. 저도 정말로 극복하고 싶어요. 하지만 대형견을 보면 여전히 식은 땀이 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평생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답니다. 물론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제 인생을 뒤집을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 일은 간호사 제니퍼가 따뜻한 차를 내오며 날씨 걱정을 하던 그때 일어났습니다. 밤 11시경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뉴스에서는 도로 곳곳이 침수됐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었죠. 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체중 30kg은 될 법한 대형견이 현관 앞에 쓰러져 있었거든요. 오른쪽 옆구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온몸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죠. 순간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는 저를 제니퍼가 잡았어요. 그녀는 아직 제가 대형견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였죠. 원장님, 우리라도 받아야죠. 이 상태로는 다른 병원까지 못 갈 것 같아요. 제니퍼의 말이 맞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형동물병원도 2시간 거리. 이 폭우의 이송은 불가능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진찰을 시작했죠. 맥박은 약하고 빨랐고 체온은 낮았습니다. 쇼크 증상이 보였어요. 날이 밝을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사라, 넌 할 수 있어. 저는 식은땀이 범벅이 된 채로 중얼거리며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치료를 하면서 놀라고 말았어요. 치료 과정에서 보여준 게 태도 때문이었죠. 그 개는 피부봉합할 때도 링거 놓을 때도 전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고통스러울 텐데도 묵묵히 고통을 참고 누워있을 뿐이었죠. 그러다 그 개와 눈을 처음 마주친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보통의 부상당한 동물들은 고통과 두려움으로 날카로워진 눈빛을 보이기 마련인데 그 개는 달랐습니다. 고통스러웠을 텐데도 그의 눈빛은 맑고 또렷했어요. 진료대 위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흔들림 없이 저를 바라보던 그 시선에는 이상한 위험이 있었죠. 마치 걱정하지 마세요. 전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날카로운 바늘이 살을 파고들 때도 아픈 상처를 소독할 때도 그 눈빛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가 큰 개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평소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두려움? 아니었어요. 경계심? 그것도 아니었죠. 어떤 특별한 신뢰감, 그리고 묘한 친밀감.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후 자세히 살펴보니 이 개는 한국의 진돗개였어요. 특유의 고든 귀, 말린 꼬리, 균형 잡힌 체격. 수의대에서 배웠던 특징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칩은 검출되지 않았고 등과 다리에는 학대로 보이는 상처 자국이 여러 군데 있었죠. 진료 기록을 쓰면서 이름을 지어야 했어요. 멋지다는 뜻의 한국어 맥스가 떠올랐습니다. 맥스. 이상하게도 이 이름이 잘 어울렸죠. 그 당당하고 기품 있는 눈빛만큼이나요. 그렇게 그날 밤에 폭우는 멈췄지만 맥스와 저의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트라우마에 갇혀있던 한 수의사의 삶이 비온 뒤 맑게 갠 하늘처럼 새로워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 맥스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겉으로 보이는 상처 외에도 내부 출혈이 의심되는 증상들이 보였고 CT 검사 결과 몇 개의 늑골에 미세한 골절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2시간이 넘는 이송 자체가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죠. 대형 동물병원에 연락했지만 그쪽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폭우로 인한 도로 침수가 심각했고 응급수술이 연이어 잡혀있어 당장은 새 환자를 받기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맥스의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제가 돌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이틀만 상태를 지켜보고 이송하시죠. 제니퍼의 제안은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맥스는 제 곁에 남게 되었고 우리의 특별한 인연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이후 저는 맥스에게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맥스의 회복 속도였어요. 심각했던 상처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아물어갔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강인한 생명력이었을까요? 이틀 만에 맥스는 제 발로 병원을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맥스가 보여준 특별한 면모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처음 그 모습을 목격한 건 골든 리트리버 벨라의 진료 때였어요. 벨라는 진료실만 들어오면 온몸을 떨고 숨으려 하던 강아지였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맥스가 진료실 한켠에서 조용히 벨라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다가가 나란히 앉았어요. 신기하게도 벨라의 떨림이 멈췄고 평소보다 훨씬 수월하게 진료를 마칠 수 있었죠. 그 후로도 맥스는 놀라운 직감을 보여줬습니다. 불안한 고양이가 있는 케이지 앞에서는 일정 거리를 두고 조용히 앉아 있었고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에서 깨어나는 동물들 곁에서는 마치 보호자처럼 지켜보았죠. 특히 큰 개들이 치료받을 때면 옆에서 차분히 기다리며 그들을 안정시켰어요. 병원에서는 점점 더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맥스를 데려온 그날처럼 폭우가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갑자기 맥스가 평소와 달리 안절부절 못하더니 수술실 문 앞에서 짖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여겨 들어가 보니 마취에서 깨어나던 환자가 호흡 곤란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맥스의 기민한 감각이 아니었다면 위험할 수도 있었던 순간이었죠. 저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처음엔 맥스가 다가올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몸이 굳었지만 야간 당직 때 보여준 그의 따뜻한 존재감이 저를 조금씩 변화시켰어요. 한밤중에 차트를 정리할 때면 맥스는 항상 제 발치에 누워 있었죠. 가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는 그 신뢰 어린 눈빛에 어느새 제 손이 그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다른 큰 개들이 병원을 찾아와도 예전처럼 공포에 질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맥스가 보여준 침착하고 온화한 모습이 제게 새로운 기준이 된 걸까요? 처음으로 저는 대형견 진료를 피하지 않게 되었어요. 맥스가 곁에 있으면 어떤 큰 개라도 진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죠. 맥스는 어느새 병원의 마스코트가 되어 있었어요. 아침이면 접수대 앞에 앉아 손님들을 맞이했고 대기실에서는 불안해하는 동물들을 차분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직원들은 맥스를 부원장님 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환자들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응급 상황도 먼저 감지하는 맥스를 보며 농담처럼 시작된 별명이었지만 어쩌면 가장 정확한 표현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는 진료 일지를 쓰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말이죠. 더 이상 큰 개들 앞에서 떨지 않는 제 모습을, 자신감 있게 진료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맥스가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제 진료실 벽에 걸린 수의사 면허증 아래에 맥스가 조용히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는 단순한 병원의 마스코트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제 삶을 바꿔놓은 특별한 동반자이자 치유자였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에게 더 큰 시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맥스가 보여줄 더 놀라운 용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후 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앞두고 저는 2주간의 휴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저였다면 집에서 조용히 보냈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맥스와 함께하는 시간이 제 오랜 두려움을 조금씩 지워가고 있었거든요. 사라, 레밍턴 국립공원으로 캠핑을 가보는 건 어때요? 라는 제니퍼의 제안에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맥스와 단둘이 지내는 게 불안하기도 했고 어쩌면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기도 했죠. 하지만 공원에 도착하자마자 그런 걱정이 무색해졌어요. 맥스는 마치 이곳이 자신의 영역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적응했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진돗개의 기질이 자연 속에서 더욱 돋보였어요. 늘 제가 걸을 자리를 먼저 살피고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그제야 저를 바라보며 따라오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맥스의 놀라운 판단력이었습니다. 가파른 절벽이나 위험한 지형이 나타나면 본능적으로 다른 길을 찾아냈어요. 한 번은 제가 지도만 보고 가려던 길을 막아서더니
제 옷자락을 물고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길은 최근 산사태가 있었던 위험 구간이었어요. 또 한 번은 평화로워 보이는 계곡가에서 갑자기 저를 뒤로 물러서게 했는데 바로 그때 상류에서 불어난 물이 거세게 흘러내렸죠. 맥스는 제가 보지 못한 상류의 소리를 미리 들었던 거예요. 밤이 되자 맥스의 보호 본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제가 텐트 밖으로 나갈 때면 반드시 먼저 주변을 살피고 돌아오는 길을 밝히려는 듯 제 앞에서 하얀 털을 빛내며 걸었어요. 야생에서는 인간보다 동물의 감각이 더 예민하다는 걸 아는 듯 맥스는 마치 오랜 시간 이 숲을 지켜온 수호자처럼 행동했습니다. 캠핑장에 도착해서 텐트를 치는데 게시판에 붙은 경고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야생동물 출몰 주의라는 글자 앞에서 잠시 발걸음이 멈췄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바로 짐을 쌌겠지만 이상하게도 맥스가 곁에 있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감각과 충직한 보호 본능을 직접 경험한 덕분이었겠죠. 맥스는 마치 제 불안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제 곁에 바짝 붙어 앉아 다정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날 저녁 옆 텐트의 부부와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모닥불 앞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는데 맥스가 불빛 속으로 걸어 나오자 두 분의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혹시 진돗개 아닌가요? 남편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놀랍게도 한국인 수의사 부부셨죠. 게다가 저 하얀 털빛, 백구로 불리는 순종 진돗개예요. 보세요. 저 곱게 선 귀와 망치꼬리라 부르는 꼬리의 곡선을. 부인분이 전문가다운 시선으로 맥스를 살펴보셨습니다. 모닥불 앞에 둘러앉아 들은 진돗개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서사시 같았어요. 진돗개는 신라 시대부터 왕실에서 키워온 귀한 견종이에요. 화랑들의 수렵견이자 동반자였죠. 부부는 번갈아가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조선의 개를 말살하려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진도 섬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혈통을 지켜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진도 섬에는 순수 혈통 진돗개가 살고 있어요. 1962년에는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될 만큼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되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진돗개의 독특한 기질이었습니다. 한 주인만을 섬기는 일주일주의 성향이 있어요. 주인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충성심이죠. 부인분의 말씀에 맥스가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저를 바라봤어요. 사냥할 때면 호랑이도 물리칠 만큼 용맹하지만 평소엔 온순하고 영리해요. 다른 개들은 본능적으로 쫓기는 걸 좋아하지만 진돗개는 먼저 상황을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사냥해요. 그래서 예로부터 충견이자 지견이라 불렸죠. 남편분은 특히 진돗개의 독특한 습성도 설명해 주셨어요. 진돗개는 자신의 영역 의식이 강해요. 지금처럼 캠핑장에서도 우리 텐트 주변을 자신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지키려 할 거예요. 또 주인의 걱정거리를 알아채는 놀라운 직감도 있죠. 진돗개는 주인의 감정 변화에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해요. 이야기를 들으며 맥스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병원에서 보여준 그의 영리함과 침착함, 저를 향한 무조건적인 신뢰와 보호 본능이 모두 천년의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진돗개의 DNA 안에 있었던 거네요. 불빛 속에서 당당하게 앉아있는 맥스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해 보였습니다. 대화 중에 갑자기 맥스의 귀가 쫑긋 섰어요. 동시에 남편분도 고개를 들더니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딩고들이 평소와는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맥스의 털이 순식간에 곤두섰고 저도 모르게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평소의 차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맥스는 캠핑장 외곽을 날카롭게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두 분 다 수의사였기에 딩고들의 이상 행동을 놓치지 않으셨나 봅니다. 최근 이 지역에서 광견병 의심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저 불규칙한 울음소리, 그리고 무리의 움직임이 부부는 전문가의 시선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평소와 다른 이동 경로, 무리의 불규칙한 움직임, 그리고 낮과 다른 울음소리까지. 맥스의 긴장된 모습을 보며 저도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즉시 캠핑장 관리사무소로 향했어요. 수의사 3명의 전문적인 소견이었기에 다행히 관리소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특히 제가 동물병원 원장이고 한국인 부부도 현직 수의사라는 점이 상황의 긴급성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됐죠. 텐트로 돌아와 맥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큰 개들을 무서워하는 수의사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한적한 캠핑장에서 진돗개와 함께 밤을 보내고 있다니. 맥스는 여전히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지만 가끔 제게 눈길을 주며 안심시키듯 꼬리를 살랑거렸어요. 그날 밤 멀리서 들려오는 딩고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맥스가 있어 든든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켠을 적셨어요. 텐트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점점 거세졌고 멀리서 들리는 딩고들의 울음소리도 전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처럼 고요한 이 밤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죠.
그리고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한밤중 맥스의 낮은 울음소리에 잠이 깨고 말았어요. 텐트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고 바깥에서는 바람 소리만이 귓가를 스쳤어요. 맥스는 이미 텐트 입구를 향해 선체로 온몸에 털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깨어난 걸 알았는지 잠깐 저를 돌아봤는데 그 눈빛에서 심상치 않은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순간 멀리서 들려오던 바람소리가 멈췄고 그 자리를 광기 어린 울음소리가 대신했습니다. 맥스의 예민한 귀가 소리의 방향을 따라 움직였고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어요. 이건 분명 어제 들었던 딩고들의 울음소리와는 달랐습니다. 더 날카롭고 더 위협적이었죠. 맥스. 그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맥스가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갔어요. 동시에 텐트 한쪽이 거세게 흔들렸고 날카로운 이빨 소리가 천을 찢어내는 소리와 함께 들렸습니다. 광견병에 걸린 딩고 무리가 우리의 캠프를 습격한 거예요. 맥스의 대응은 놀라웠습니다. 마치 오랜 군사 훈련을 받은 군견처럼 정확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였어요. 우선 딩고들의 주의를 텐트 반대편으로 돌리며 저를 위한 탈출 경로를 만들었죠. 그의 하얀 털이 달빛 아래 번쩍이며 딩고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사라, 지금이에요. 옆 텐트에 한국인 부부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맥스가 만들어준 틈을 타 재빨리 텐트를 빠져나왔어요. 캠핑장은 이미 비상등이 켜져 있었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당황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맥스는 놀라운 전술을 보여줬어요. 딩고 무리를 하나둘씩 분산시키면서도 결코 제 시야에서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영리함으로 상황을 읽어가며 대응하는 모습이 선명했죠. 한 마리가 제 쪽으로 돌진하려 할 때면 번개같이 나타나 가로막았고 또 다른 한 마리가 뒤에서 접근하려 하면 순식간에 자리를 옮겨 저를 보호했어요. 저 움직임, 전형적인 광견병 증상이에요. 한국인 수의사분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딩고들의 불규칙한 동작과 과도하게 공격적인 태도가 확실히 정상은 아니었어요. 평소라면 인간을 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모습이었죠. 위기의 순간은 순식간에 찾아왔어요. 맥스가 3마리의 딩고를 동시에 상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있는 쪽으로 또 다른 한 마리가 돌진해왔고 맥스는 망설임 없이 그 딩고의 목덜미를 향해 뛰어들었어요. 광견병에 걸린 딩고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피해야 했는데도 저를 지키기 위해 망설이지 않았던 거죠. 맥스는 승리했지만 대가는 컸습니다. 오른쪽 앞다리에 깊은 상처를 입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절뚝이는 다리로 제 앞을 지키고 선모습에서 진돗개의 충성심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줬습니다. 다행히 그때 캠핑장 순찰대가 도착했고 딩고 무리는 점차 흩어졌어요. 응급처치 키트를 꺼내며 제 손이 떨렸습니다. 광견병 감염의 위험이 있는 상처였기에 수의사로서 더욱 조심스러웠죠. 하지만 맥스는 여전히 제 곁을 지키며 아픈 기색 하나 내지 않고 치료를 받았어요.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는 동안 그의 신뢰에 찬 눈빛이 저를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용기 있는 개는 처음 봤어요. 한국인 수의사 부부가 치료를 도와주시며 말씀하셨죠. 진돗개의 충성심이 이런 거구나. 이제야 진짜 의미를 알겠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책에서 읽었던 진돗개의 특성들이 지금 이 순간 맥스를 통해 생생하게 증명되고 있었으니까요. 동이 틀 무렵 캠핑장 관리사무소에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광견병 의심 증상을 보이는 딩고들의 특이 행동, 공격 패턴, 그리고 가능한 감염 경로까지 수의사로서의 전문적 소견을 상세히 적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주변 지역의 야생동물 방역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제안도 덧붙였죠. 그때는 몰랐습니다만 누군가가 이 모든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더군요. 맥스가 딩고들을 상대로 저를 지키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 SNS에 올라갔고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반려견이 보호자를 구한 기적의 순간 이라는 제목으로 지역 뉴스에도 보도됐어요. 호주 수의사를 구한 한국의 진돗개 라는 헤드라인이 여기저기서 보이기 시작했고 곧 더 큰 방송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런 관심보다 맥스가 보여준 놀라운 용기와 충성심이 더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전문가들은 맥스의 대응이 본능적인 수준을 넘어선 전략적 행동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치 오랜 훈련을 받은 군견처럼 체계적으로 상황을 통제했다는 거예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맥스는 여전히 제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픈 다리에도 불구하고 꼿꼿이 앉아 창밖을 주시하는 모습이 든든했어요. 문득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큰 개들을 무서워하던 제가 이제는 이렇게 맥스 덕분에 살아났다는 게 신기하기만 했어요. SNS에서는 맥스의 영상이 계속해서 화제가 되었고 특히 한국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고 해요. 진돗개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사례라며 각종 매체에서 연락이 왔죠. 하지만 저는 맥스의 부상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광견병 감염 검사도 필요했고 앞다리의 상처도 꼼꼼히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치료 과정에서 맥스와 저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어요. 매일 밤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갈아주는 동안 맥스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걱정할까봐 아픈 기색을 감추는 것 같았어요. 이런 게 진정한 용기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맥스의 활약을 다룬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찾아왔어요. 진돗개의 역사부터 저와 맥스의 특별한 인연, 그리고 그날의 이야기까지.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놀란 건 맥스의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불안해하는 동물들을 안정시키고 아픈 아이들 곁을 지키는 모습에 제작진도 감동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레밍턴에서의 사건은 예상치 못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우선 지역 방송국의 취재 요청이 쏟아졌어요. 호주 수의사를 구한 한국의 진돗개 라는 헤드라인이 여기저기서 보도되면서 우리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특히 공원관리소에서 공식적으로 광견병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맥스의 기민한 대처가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큰 관심에 놀라 그저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취재진들이 병원을 찾을 때마다 맥스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도 전혀 긴장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인터뷰하는 동안 곁에서 차분하게 앉아 있었죠. 그런 모습이 방송에 나가면서 진돗개와 수의사의 특별한 신뢰관계라는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어요.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한 보호자가 병원에 전화를 걸어왔어요. 사라 원장님, 방송에서 봤는데 저희 세인트 버나드도 봐주실 수 있나요? 이전에 저였다면 망설였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맥스가 제 곁에서 지켜보는 동안에는 어떤 큰 개라도 두렵지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그 후로 대형견 보호자들의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사라 원장님이라면 우리 아이도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변화할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맥스 덕분이었으니까요. 또 병원의 일상도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맥스와 함께하는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됐어요. 새벽 공기를 가르며 걷는 동안 맥스는 늘 저를 살피며 걸음의 속도를 맞춰주었죠. 때로는 앞서 뛰다가도 뒤돌아보며 제가 잘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어요. 저녁에는 병원 뒤편의 작은 마당에서 놀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직원들도 퇴근 전에 잠깐씩 들러 맥스와 시간을 보냈어요. 특히 스트레스가 많았던 하루 끝에 맥스와 함께하는 시간은 모두에게 특별한 치유의 순간이 되었죠. 맥스는 병원의 완벽한 마스코트였어요. 대기실에서는 불안해하는 동물들을 자연스럽게 진정시켰고 특히 처음 병원을 찾는 강아지들에게는 좋은 안내자가 되어주었습니다. 한 번은 극도로 예민한 그레이트 데인이 내원했는데 맥스가 천천히 다가가 옆에 앉아있더니 어느새 그 큰 개가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었죠. 가장 신기했던 건 어린 강아지들과의 교감이었어요. 병원에 처음 온 겁먹은 강아지들이 맥스를 보면 신기하게도 금방 안정을 찾았습니다. 주사 맞기를 무서워하는 강아지들 옆에서는 맥스가 먼저 다가가 안정감을 주었고 검사를 받는 동안에도 옆을 지켜주었죠. 보호자분들은 맥스를 보며 우리 강아지의 든든한 선배 같다 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직원들 사이에서는 맥스가 없는 병원은 상상할 수도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아침마다 접수대 앞에 앉아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 진료 중에 불안해하는 환자 곁을 지키는 모습,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보호자들 옆에서 위로가 되어주는 모습까지. 맥스는 그야말로 완벽한 테라피 독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대형견들을 대하는 맥스의 태도였어요. 처음에는 경계하고 불안해하는 큰 개들에게 맥스는 놀라운 인내심을 보여줬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친근감을 표현하고 때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상대방이 편안해질 때까지 기다려주었죠. 그런 맥스를 보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대형견들을 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 트라우마도 어느새 사라졌어요. 더 이상 큰 개를 보면 긴장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됐죠. 오히려 이제는 대형견 진료가 제 전문 분야가 되었습니다. 보호자들은 사라 선생님은 우리 아이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곤 했는데 사실 그건 모두 맥스에게 배운 거였어요. 병원은 점점 대형견 전문병원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진료실에는 세인트 버나드, 그레이트 데인, 알래스칸 멜러뮤트 같은 대형견들의 방문이 늘었고 저는 그들 각각의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갔어요. 맥스는 마치 조교처럼 곁에서 저를 돕고 때로는 제가 놓친 부분들을 챙겨주었죠. 어느 날 저녁 진료를 마치고 맥스와 함께 병원 옥상에 앉아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가운데 문득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부상당한 채로 발견된 맥스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맥스는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졸고 있었어요.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사라가 아니에요. 대형견을 무서워하던 수의사가 아닌 그들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전문의가 되었죠. 맥스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제 인생의 가장 큰 스승이자 치유자가 되어주었습니다.
가끔은 맥스가 제게 온 것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 밤 폭우 속에서 맥스를 만난 건 어쩌면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맥스는 제 두려움을 치유해 주었고 저는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죠.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완벽한 치유자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의 하루는 특별한 리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침 산책으로 시작해서 함께하는 진료 시간, 저녁의 놀이 시간까지 매 순간이 소중하고 의미 있어요. 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보호자들도 직원들도 모두 맥스의 존재 자체로 위로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맥스가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줄이야. 이런 생각을 하며 맥스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면 그도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가 서로의 삶을 완성해주는 존재가 된 것 같아요. 두려움 대신 용기를, 불안 대신 신뢰를 선물해준 맥스. 그와 함께라면 어떤 변화도 두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맥스와 함께한 2년의 시간 동안 우리 병원은 브리즈번 최고의 대형견 전문병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더 이상 작은 동물병원이 아니었어요. 늘어나는 환자들을 위해 건물을 증축했고 특히 야간 응급실과 대형견 전용 입원실을 새롭게 마련했죠. 입원실의 각 칸은 대형견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넓게 설계했고 재활에 필요한 시설도 갖추었습니다. 특별했던 건 맥스의 쉼터였어요. 병원 뒤편에 마련한 임시보호소인데 유기된 대형견들을 위한 공간이었죠. 맥스가 제게 가져다준 변화를 다른 개들에게도 전하고 싶었거든요. 놀라웠던 건 맥스가 이곳에 진정한 주인 노릇을 해냈다는 거예요. 새로 들어온 개들이 불안해할 때면 맥스가 먼저 다가가 안정시켰고 서로 다투는 일이 생기면 중재자가 되어주었죠. 동물 매개 치료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맥스와 제가 서로를 치유했던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도 같은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이나 우울증 환자들이 맥스의 쉼터를 찾았고 개들과 교감하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죠. 이 프로그램은 지역 의료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 전 호주 수의사협회에서 올해의 수의사상을 수여받았습니다. 대형견 전문 치료와 유기견 보호, 그리고 혁신적인 동물 매개 치료 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거죠. 시상식장에서 맥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된 그날 밤의 우연한 만남을. SNS에서도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회자되었습니다. 레밍턴에서의 사건부터 병원의 변화, 맥스의 쉼터 이야기까지 특히 한국에서 큰 관심을 받았어요. 진돗개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들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통의 메일이 도착한 것이 시작이었죠. 발신인은 한국 진돗개 보호협회였어요. 메일에는 제가 얼마 전 학회에서 발표했던 진돗개와 함께하는 동물 매개 치료 연구 내용에 대한 관심과 함께 맥스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우리의 활동에 관심을 보이는 메일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맥스의 특징적인 외모와 행동 패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2년 전 시드니 공항에서 도난당한 진돗개와 너무나 닮았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첨부된 자료들을 열어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진돗개 용가미의 사진들, 독특한 눈 주변의 반점과 왼쪽 귀 뒤의 하얀 무늬까지 맥스와 똑같았습니다. 처음 맥스를 발견했을 때 마이크로칩이 검출되지 않았던 이유도 있었네요. 수사 자료에 따르면 이 조직은 도난한 개들의 마이크로칩을 전문적으로 제거했다고 해요. 용가미는 호주 시드니 대학의 반려동물 행동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선발되어 수출된 개였다고 해요. 시드니 공항에 도착한 직후 사라졌다는데 그게 제가 맥스를 처음 발견하기 6개월 전이었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것이 국제 불법 애견 거래 조직의 소행이라는 점이었어요. 진돗개뿐만 아니라 다른 희귀견종들도 같은 수법으로 도난당했다는 거예요. 공항 CCTV에는 수상한 차량이 화물칸 근처에서 서성이는 장면이 찍혔지만 그 이후의 행적은 오리무중이었다고 합니다. 맥스, 아니, 용가미를 바라보는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동안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특별한 인연이 있는데 동시에 그에게는 또 다른 과거와 정체성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폭우 속에서 제가 발견했을 때의 상처들. 어쩌면 그건 도망쳐 나오는 과정에서 생긴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그간 맥스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건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불법 애견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수의사 연합을 결성했고 한국의 진돗개 보호협회와 함께 한호주 동물보호 네트워크도 설립했어요. 맥스는 이 모든 활동의 홍보대사가 되었죠. 경찰에서는 이미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저는 망설임 없이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맥스, 아니 용가미의 신원이 밝혀진 것을 계기로 다른 도난당한 개들의 행방도 하나둘씩 추적되기 시작했어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맥스가 발견된 장소 근처에서 불법 거래 조직의 임시 보관소가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죠.
용감이라는 이름을 되찾은 맥스는 이제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용감이로, 호주에서는 맥스로 불리며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두 이름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지만 곧 깨달았어요. 이 두 개의 이름이 그의 특별한 운명을 완성하고 있다는 걸요. 지금은 진돗개 보호협회와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온라인 세미나도 개최하고 있어요. 진돗개의 특성과 올바른 훈련법, 그들이 가진 특별한 충성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죠. 맥스는 항상 제 옆에서 진돗개의 우수성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진료일지를 쓰며 생각했어요. 맥스는 제게 정말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두려움 대신 용기를, 고립 대신 연결을, 한계 대신 가능성을 선물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 더 많은 이들에게 같은 선물을 전하고 있어요. 맥스는 내게 두려움 대신 용기를 주었어요. 큰 개들을 무서워하던 수의사를 대형견 전문의로 바꿔놓았죠. 고립 대신 연결을 가져다 주었어요. 혼자만의 작은 병원에서 이제는 전 세계와 소통하는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한계 대신 가능성을 보여주었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그와 함께라면 모두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진료실 창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어요. 맥스는 여전히 제 곁에서 충실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환자들이 우리를 찾아올까요? 어떤 이야기들이 만들어질까요? 맥스의 눈빛을 보며 생각합니다.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이제 시작이라고. 용감아. 아니, 맥스야. 그의 이름을 부르며 저는 오늘 미소 짓습니다. 두 개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는 이제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더 큰 사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어요. 한국과 호주를 잇는 다리가 되어 더 많은 동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거예요. 병원 뒤편 맥스의 쉼터에서 들려오는 개들의 즐거운 놀이 소리를 들으며 이 모든 것이 그날 밤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한 마리의 부상당한 개를 치료하려 했던 결정이 이렇게 많은 생명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줄은 몰랐죠. 맥스가 제 손을 살며시 핥아요. 마치 걱정 마세요. 우리는 이제 시작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에요. 두려움을 용기로, 고립을 연결로, 한계를 가능성으로 바꾸어온 우리의 특별한 여정은 계속될 테니까요. 자, 맥스야. 내일도 함께 가보자. 그의 꼬리가 기분 좋게 흔들립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거죠. 한국과 호주를 잇는 다리가 되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우리의 여정은 계속될 테니까요. 그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나아가려 합니다. 물론 맥스와 함께 말이죠. 그리고 다음 달에는 한국에도 가보려 해요. 맥스가 원래 있던 곳을 꼭 한 번 더 보여주고 싶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맥스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상상도 하기 싫더군요. 저의 트라우마를 없애준, 저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준 맥스에게 사랑을 전하며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일본인들이 이럴 리가 없다고요. 대체 왜 한국과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런 열등한 나라와. 일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기사를 보고 분노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꽤 충격적이었는지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까지 하는데요. 그러나 이 여성은 며칠 뒤 한국으로 가게 되고 지하철 안에서 한 장면을 목격한 뒤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 위치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야마모토 레이코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며 바르게 잘하는 것만큼 제 인생에서 뿌듯한 것은 없습니다. 우월한 일본의 국민으로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은 저 또한 기분 좋게 만드니까요. 하지만 요즘 학생들을 보면 자주 가슴이 아파오곤 합니다. 특히 그건 한국의 영향이 크죠? 요즘 학생들은 대부분이 한국에 열광하고 있거든요. 그게 나쁘냐고요? 네, 당연하죠. 많은 학생들이 한국의 노래에 빠져 학업을 소홀히 하고 일본의 문화를 뒤전으로 두고 있으니까요. 심지어는 요즘 한국어를 배우겠다며 일본어 수업에 조는 친구들까지 있어요. 심지어는 수업 시간에 한국어 책을 읽고 있더라니까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대체 왜 저희보다 열등한 나라의 문화에 그렇게까지 열광을 하고 스스로를 타락시키는지. 더 배울 게 많은 나라도 아니고 한국이잖아요. 제가 한국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도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3년 전 제가 가장 아끼던 제자 마코토가 한국 연예인을 따라하다 학교를 중퇴를 해버린 것이죠. 공부 잘하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 한국 아이돌에 빠져 성적이 급락하더니 결국 연예인이 되겠다며 학교를 떠났죠. 그의 어머니가 오열하며 절 찾아왔던 날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결국 그 아이는 아이돌이 되지도 못하고 시간만 버리다가 일본으로 돌아와 우울증까지 겪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나 밝은 아이였는데 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을 당한 건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게다가 작년에는 친동생마저 한국 화장품 회사에 취직해 도쿄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가문의 자존심이었던 도쿄대를 졸업하고 한국 회사를 선택하다니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인가요? 그때 아버지께서 얼마나 상심하셨는지 몰라요. 특히 요즘 들어 더 화가 나는 건 우리 학교 최상위권 학생들까지 도쿄대 대신 서울대 유학을 고민한다는 거예요. 지난 학기 최우수 졸업생이 서울로 떠난 뒤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욱 못마땅해졌습니다. 우리의 자부심과 전통을 무너뜨리는 주범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희 할아버지는 교육부 차관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말씀하셨죠. 일본의 교육이야말로 아시아의 표준이다. 한국이나 중국은 우리를 따라하기 바쁜 나라들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진 집안에서 자란 제가 요즘 한국 문화에 물든 학생들을 보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심지어는 오늘 출근길에도 옆에서 케이팝 노래가 들리더군요. 옆에 학생이 크게 노래를 듣고 가는 바람에 제 귀에도 들려온 것이었어요. 요즘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많은 이들이 이제는 J-팝보다는 K-팝에 열광하고 있으니까요. 심란한 마음으로 저는 한숨을 쉬며 에스컬레이터를 타러 향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고장이더군요. 한 달째 수리 중이라는 안내문만 덩그러니 붙어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한숨이 나왔어요. 최근 뉴스에서 한국의 지하철역은 모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다고 보도되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 짜증이 나더군요. 저는 그저 거칠해겠지라고 속으로 되새기며 지하철을 타러 향했습니다. 그렇게 스크린도어 하나 없는 승강장에서 기차를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지난주 교무실에서 있었던 일이요. 신입 교사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본받아야 한다. 고 말했다가 제게 호되게 혼낸 일이 떠오르더군요. 감히 우리나라 교육을 깎아내리다니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요. 결국 그 교사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죠. 그렇게 지하철이 도착하고 푸시맨의 외침과 함께 또다시 그의 밀어넣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출근길에 사람들을 최대한 지하철 안으로 밀어넣는 푸시맨이 있거든요. 너무 심각해서 가끔은 숨이 막힐 지경이죠. 하지만 더 충격인 것은 숨 막히는 차량 안에서 옆자리 학생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에겐 노벨상 수상자도 많고 세계적인 문학가들도 있는데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한국의 화려한 겉모습에만 현혹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흔들리는 전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노후화된 시설들이 눈에 띄지만 이런 불편쯤은 참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불편함을 감내하며 발전해 왔으니까요. 그래요. 한국 같은 나라가 아무리 겉모습을 치장해봤자 우리의 시민의식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전 몰랐습니다. 제 이런 편견과 고집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를. 그리고 머지않아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교무실 문을 열자마자 달라진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늘 정갈하고 조용하던 이곳이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구석에서 들려오는 훌쩍이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평소 밝고 단정하던 아사히 선생님이 쉬울 듯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충혈된 눈, 떨리는 손끝, 흐트러진 머리카락까지. 그 순간 저는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은근히 피했던 아사히 선생님이었지만 그날 본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교무실의 침묵 속에서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들려준 이야기는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어제 저녁 오사카행 특급 열차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아사히 선생님의 여동생 유리코 씨가 한 남성에게 강제로 화장실로 끌려갔다고 해요. 25, 이제 막 취업한 신입 사회인이었던 그녀는 평소처럼 오사카 본사로 출근하기 위해 7시 30분 열차에 올랐답니다. 늘 그랬듯 창가 자리에 앉아 업무 자료를 훑어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저 취객인 줄 알았대요. 옆자리에 앉은 양복 차림의 남성이 계속 유리코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사람이 갑자기 유리코의 팔을 잡아 끌기 시작했을 때 아사히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차량에는 40명이 넘는 승객들이 있었다고 해요. 출근하는 양복 차림의 회사원들, 관광을 가는 듯한 노부부,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한 여성이 저항하며 끌려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유리코 씨는 작은 목소리로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모두들 고개를 돌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결국 15분이라는 그 끔찍한 시간 동안 유리코 씨는 좁은 화장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끌려가면서도 도움을 청하는 그녀의 흐느낌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누군가는 분명 그 소리를 들었을 텐데. 하지만 아무도 단 한 명도 비상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어폰을 꽂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창밖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들의 양심을 속였죠. 심지어 어떤 승객은 소리가 들리지 않게 음악 볼륨을 더 높였다고 합니다. 이어진 가해자의 말은 믿을 수가 없을 만큼 끔찍했습니다. 봐, 아무도 내 편이 아니야. 저 사람들 모두가 내 편이라고. 소리를 질러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그 말은 유리코 씨의 영혼을 완전히 짓밟았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 어젯밤 11시, 유리코 씨는 자신의 원룸에서 수면제를 한 움큼 삼켰답니다. 평소와 달리 동생의 연락이 없어 이상하게 여긴 아사히 선생님이 직접 찾아가 발견했대요. 창백한 얼굴로 쓰러져 있던 동생의 손에는 쥐어진 쪽지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 기차에 있는 건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 결과는 더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니 그들이 모른 척한 이유가 모두 똑같았어요. 민폐가 될까봐 그랬습니다. 다른 승객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란을 피우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40명의 목격자들이 한결같이 민폐라는 말을 입에 담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회사원은 비상 버튼을 누르면 열차가 지연되고 다른 승객들에게 폐를 끼치게 될 것 같았다 고 진술했대요. 게다가 은퇴한 교사로 보이는 노신사는 질서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미덕이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고 합니다. 유리코 씨가 쓴 유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고 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겪은 일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어요. 그건 우리 사회가 보여준 무관심이라는 폭력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제게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모두가 민폐라는 말 뒤에 숨어 자신의 양심을 속였죠.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제 손이 떨려왔습니다. 저 또한 며칠 전 지하철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들었던 그 작은 비명 소리가 갑자기 귓가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성은 한 남성에게 몰카를 찍히고 있었고 그녀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물론 저 또한 그들과 다르지 않았죠. 민폐가 될까봐 눈치가 보여서라는 핑계로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했던 겁니다. 그 기억과 유리코 씨의 이야기가 함께 합쳐지며 스스로에 대한 모멸감이 생기더군요. 저는 모든 수업이 끝난 뒤 빈 교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보였어요. 그들에게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혹시 폐를 끼치지 말라는 말로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던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은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매일 보던 풍경인데 한켠에서 속삭이는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혹시 또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온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예상치 못한 호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장실에서 저를 찾는다는 거예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문을 열자 교장 선생님의 굳은 표정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레이코 선생님, 이번 건에 대해 들으셨죠?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유리코 씨의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우리 학교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피해자 언니가 교사인데 그 학교에서는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게 맞냐면서 논란이 생겼고 그 논란이 점점 커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아사히 선생님은 동생이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뭘 했냐며 사람들의 악플을 받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사히 선생님 또한 피해자인데 뒤에서 숨어 남긴 악플러들의 글들을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아사히 선생님의 휴직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코 선생님께서 한국 교환교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야 할 것 같네요. 순간 저는 얻어맞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이요? 아사히 선생님의 소식은 물론 화가 나도 안타깝지만 한국이라니요? 그것도 제가 그토록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한국이라니요. 하지만 이어지는 교장 선생님의 설명에 말문이 막혔어요. 문부성에서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시민의식 재교육의 일환으로 각 학교마다 한 명씩 한국의 시민안전 교육을 참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특히 우리 학교는 아사히 선생님의 동생 건으로 더욱 예민한 상황이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영어교사인 제가 가장 적임자라는 게 교장 선생님의 설명이었죠. 6개월. 그것도 하필이면 한국에서. 솔직히 말하면 끔찍했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정해진 상황이나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나올 뿐이었죠.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한국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이라는 걸 말이죠. 그렇게 한 달 뒤 저는 마지못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가 점점 작아지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불만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2시간 남짓한 비행시간 내내 한숨만 나왔죠. 어쩌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걸까? 그리고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인천공항은 도쿄와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아 보였거든요. 아니, 솔직히 도쿄보다도 훨씬 더 좋아 보였죠. 하지만 저는 다시 정신을 차리기 위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겉모습만 그럴싸한 거겠지. 어차피 시끄럽고 무질서한 나라일 거야. 공항만 있어 보이게 꾸며놓은 거겠지. 하지만 이러한 저희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지하철을 타기 위해 처음으로 강남역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게 정말 지하철역인가요?
그곳은 마치 백화점 같은 분위기였어요. 새하얀 벽면과 밝은 조명, 완벽하게 정비된 에스컬레이터까지. 심지어 영무원에게 물어보니 이곳의 에스컬레이터는 거의 고장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 달 내내 수리도 하지 않는 일본과는 확실하게 달랐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웠던 건 스크린도어였어요. 모든 승강장에 설치된 투명한 안전벽. 처음에는 그저 장식용 유리벽인 줄 알았는데 전동차가 들어오자 자동으로 열리는 모습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도쿄에서는 일부 부유한 지역의 역에서만 보던 것이 여기서는 시외곽 작은 역까지도 당연한 듯 설치되어 있었어요. 더구나 비상 버튼의 위치가 또렷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50m마다 설치된 빨간색 비상 버튼은 한눈에 들어왔어요. 심지어 도쿄처럼 구석에 숨겨두거나 덮개로 가려놓지 않은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매끄러운 디지털 안내판은 마치 미래의 기술을 보는 것 같았어요. 열차 도착까지 남은 시간이 표시되고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한국어는 물론 영어, 일본어까지 번갈아 나오는 안내방송은 도쿄보다 더 깔끔하고 이해하기 쉬웠어요. 게다가 일본에서 자주 지적받던 방송에 잡음도 없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모든 시설이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는 반짝반짝 빛났고 벽면의 타일은 마치 새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도쿄의 노후화된 시설들, 녹슬어버린 손잡이, 깨진 타일, 희미해진 안내 표시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여기가 정말 한국인가요? 무심코 내뱉은 말에 옆에서 안내를 해주시던 김민서 담당자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아, 한국 지하철 처음 타보시나요? 서울 지하철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시스템을 자랑한답니다. 특히 안전시설은 세계 1위를 자부하고 있어요. 그 말에 솔직히 자존심이 조금 상했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전동차에 올라탄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출근 시간에 도쿄처럼 사람들을 억지로 밀어넣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승객들은 여유 있게 서 있었고 푸시맨 같은 건 없었죠. 차량 내부 곳곳에 설치된 CCTV, 비상 통화장치, 안전벨, 마치 범죄 예방을 위한 요새 같았습니다. 혹시 불편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비상 버튼을 누르세요. 그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니까요. 김민서 담당자의 말씀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일본에서는 민폐가 될까봐 누구도 감히 누르지 못했던 그 버튼을 여기서는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것도 모두의 안전이라는 이름으로요. 유리코 씨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날 그 전동차가 이곳이었다면 하는 생각에 목이 메어왔어요. 게다가 승강장에서 본 충격적인 광경은 전동차 안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차량 내부 곳곳에는 CCTV가 모두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놀라워하자 범죄 예방과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김민서 담당자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뺨이 화끈거렸어요. 도쿄의 우리는, 아니, 제가 속한 사회는 민폐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외면해왔던 걸까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조용한 질서의 이면에는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던 걸까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어디로 간 걸까요? 시끄럽고 무질서하고 겉모습만 번지르르하다고 생각했던 그 한국은 어쩌면 제 편견 속에만 존재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반듯하고 깔끔한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동차가 부드럽게 정차하고 스크린도어가 열리는 동안 문득 도쿄의 아사히 선생님이 떠올랐어요. 만약 그때 그 기차에 이런 시스템들이 있었다면 유리코 씨는 지금쯤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겠죠.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한국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부끄러움 때문이었죠.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선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곧 학교에 도착합니다. 김민서 담당자의 말씀에 고개를 들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학교 건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겠죠. 그리고 어쩌면 제가 배워야 할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날의 충격은 컸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국에서 보내게 될 6개월이 저를 어떻게 바꿔놓게 될지 그때 저는 아직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날은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던 12월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여전히 신기한 마음으로 지하철을 타고 있던 그때 제 인생을 바꿔놓을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와 같이 학교로 향하는 전동차 안. 문득 제 눈에 들어온 건 한 젊은 여성이었어요. 검은 코트를 입은 그녀의 표정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 주변을 맴도는 한 중년 남성. 마치 유리코 씨가 떠오르는 순간이었어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똑같은 상황인가? 그때처럼 또 모른 척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 여성이 갑자기 크게 외쳤거든요. 저기요,
계속 제 사진 찍지 마세요. 순간 차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그 다음 순간 주변에 있던 승객들의 반응이 시작됐어요. 증거 삭제하면 안 됩니다. 휴대폰 내리세요. 한 회사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단호한 목소리로 그 중년 남성에게 외쳤습니다. 동시에 다른 승객들이 남성의 좌우로 다가섰고 누군가는 이미 비상 버튼을 누른 뒤였어요. 이미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영무원도 곧 올 거예요. 정장 차림의 한 여성이 피해자 곁으로 다가가 감싸한 듯 서 있었습니다. 이건 모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불과 30초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모든 상황이 통제되었죠.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도쿄였다면? 아니, 제가 있던 그날의 전동차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모두가 고개를 돌리고 이어폰을 꽂고 모른 척했겠죠. 민폐가 될까봐 귀찮은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다음 역에 도착하자마자 영무원들이 신속하게 올라왔습니다. 놀라운 건 그들의 대응 방식이었어요. 피해 여성을 먼저 안전한 곳으로 안내하고 목격자들의 진술을 차분히 받아들였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도 5분도 채 되지 않아 도착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저에게 영어로 물었어요. 제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나 봅니다. 아, 네? 그냥 조금 놀라서요. 일본에서는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어서. 제 말에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렇게라도 해야 해요. 잠깐의 불편함 때문에 큰 범죄를 모른 척할 순 없잖아요? 그 말은 제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잠깐의 불편함. 우리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해왔던 걸까요? 학교에 도착해서도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교무실에서 만난 한국인 동료 교사 김지영 선생님께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작년에는 제가 직접 신고를 했었죠. 김지영 선생님의 담담한 목소리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고하면 여러모로 불편하지 않나요? 경찰 조사도 받아야 하고. 물론 귀찮죠. 하지만 그때의 불편함이 누군가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저희가 모른 척하면 그 사람은 다음 피해자를 노리겠죠. 어쩌면 그 다음 피해자가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순간 유리코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기차에 있던 40명의 승객들, 그들도 불편함을 피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 작은 불편함을 피한 대가로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을까요? 일본에 계실 때는 어떠셨어요? 김지영 선생님의 물음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침묵이 결국 범죄를 도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웠으니까요. 사실 저도 한 번 모른 척한 적이 있어요. 지하철에서 들린 비명 소리를요. 그리고 얼마 뒤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죠. 김지영 선생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레이코 선생님께서 오늘 목격하신 것처럼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돕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거니까요. 그렇게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침에 봤던 광경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저지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시민들. 그들은 민폐를 걱정하지 않았어요. 대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생각했죠.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사건 대응이 아니었어요. 그건 어쩌면 성숙한 시민의식, 서로를 지키고자 하는 공동체 정신의 실천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전동차가 천천히 역에 들어설 때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일본의 조용한 질서는 어쩌면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핑계였던 건 아닐까요?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해왔던 걸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유리코 씨의 소식이었어요. 아사히 선생님이 보내온 메일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죠. 유리코 씨의 트라우마는 생각보다 깊었고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날의 40명의 목격자들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였어요. 그러다 쉬는 시간 교무실에서 그 메일을 읽던 중 김지영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무언가를 알려줘야 할 것처럼 조심스럽게 다가오더군요. 레이코 선생님, BBC에서 이 사건을 다룬 기사를 보셨나요? 노트북을 펼쳐 그녀가 보여준 기사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의 침묵의 미덕이 어떻게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오래된 사회적 문제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레이코 선생님, 괜찮으세요? 기사를 읽는 동안 제 손이 떨리고 있었나 봅니다. 김 선생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지영 선생님, 혹시 한국 학생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궁금해서요. 솔직히 말하면 며칠 전 목격한 지하철에서의 시민들의 대응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그들의 태도가 왜 그렇게 형성됐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마침 다음 주에 제가 3학년 윤리 수업이 있는데 김지영 선생님이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저는 재빨리 먼저 제안했습니다. 그럼 혹시 제가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고 학생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아도 될까요? 물론 제가 감당하기 힘든 주제일 수도 있지만 김지영 선생님은 흔쾌히 동의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 고등학교 3학년 윤리 수업에서 특별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BBC 기사와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고 학생들의 생각을 듣기로 했죠. 수업 준비를 하면서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일본인인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도 될까 하는 걱정도 들었죠. 하지만 한국 학생들의 생각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며칠 전 지하철에서 보았던 그 당당한 시민의식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 드디어 수업 당일 떨리는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며 일본의 현실을 설명했어요. 유리코 씨의 이야기를 하는 동안 교실의 공기가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뒷자리에 앉아있던 박지민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발표해도 될까요? 이 주제에 대해 제가 조사한 것이 있어서. 침묵은 또 다른 형태의 폭력입니다. 지민이의 첫 마디에 교실이 숨죽였습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우리는 가해자의 편에 서는 겁니다. 민폐라는 말로 포장된 우리의 무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동조자가 된다는 걸 알아야 해요. 지민이는 자신이 찾은 자료들을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의 사례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있었던 비슷한 사건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도요. 얼마 전 일본에서 온 한 여성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녀는 전철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때 40명의 목격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두 민폐가 될까봐 두려웠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진정한 민폐는 무엇일까요? 잠시의 불편함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민폐 아닐까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진지한 표정으로 지민이의 발표를 경청했어요.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불편하더라도 옳은 일을 하는 것과 편하지만 잘못된 일에 동조하는 것 사이에서 저는 우리가 전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시민의식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니까요. 지민이의 발표가 끝나자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은 학교 폭력 목격 경험을, 또 다른 학생은 지하철에서 겪은 일을. 그들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깨달음이었어요. 저는 지난달에 지하철에서 한 할머니께서 쓰러지신 걸 봤어요. 처음에는 민폐가 될까봐 망설였지만 그래도 비상 버튼을 눌렀죠. 결과적으로 할머니는 뇌출혈이셨는데 빠른 조치 덕분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대요. 저희 언니가 일본 여행 갔을 때 겪은 일이 있어요. 지하철에서 수상한 사람이 따라왔는데 주변 사람들이 모두 모른 척했대요. 결국 언니가 한국에서 배운 대로 큰 소리로 외치고 나서야 상황이 해결됐다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런 게 진정한 교육이구나. 제가 일본에서 가르쳐온 것은 무엇이었을까? 민폐가 되지 말라는 말로 사실은 무책임과 이기심을 가르쳐온 건 아닐까?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 김지영 선생님께서 물으셨어요. 오늘 수업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저 부끄럽지만 많이 배웠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우리는 가해자의 편이 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네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 오늘 들은 학생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정의감,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이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밝아 보이는 이 도시에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침묵하지 않는 용기,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옳은 일을 선택하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제가 일본으로 가져가야 할 가장 소중한 배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어요. 진정한 변화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에 제가 서 있다는 것도 말이죠. 그렇게 한국에서의 시간이 절반이나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김지영 선생님과 함께 교육청이 주최하는 학교 안전 시스템 컨퍼런스에 참석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이 컨퍼런스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레이코 선생님, 이번에 새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 안전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지영 선생님의 질문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자료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학교 곳곳에 설치된 비상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방관자 교육이라는 새로운 개념까지. 이게 전국의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건가요? 네, 추진해볼 예정이에요.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니까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배워야 할 진짜 이유를 말이죠. 김지영 선생님, 이 자료들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제 요청에 김지영 선생님은 흔쾌히 동의하셨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우리는 한국의 학교 안전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방관자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단순히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거였죠. 당신 파란 셔츠 입은 분,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저기 안경 쓰신 분, 이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목격자들에게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이요. 이게 바로 방관자 효과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김지영 선생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막연히 누군가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누군가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밤새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제목은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프로젝트. 일본으로 돌아가면 바로 시작할 프로젝트의 기획안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곧바로 김지영 선생님께 제 기획안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이상적인가요? 김지영 선생님은 제 기획안을 진지하게 읽어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이상적이긴 하죠? 하지만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누군가는 시작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저희 마지막 3개월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한국의 여러 학교를 방문했고 안전 시스템을 연구했어요. 주말에는 시민단체를 찾아가 그들의 활동을 배웠죠. 때로는 실수도 했고 좌절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폐보다 중요한 건 서로의 안전입니다. 이것이 제가 만든 캠페인의 슬로건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포스터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전체 프로젝트의 핵심 메시지가 되었죠. 그리고 다가온 5월 드디어 일본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지영 선생님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던 날 제가 물었어요. 제가 해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레이코 선생님은 이미 변화하셨잖아요. 그리고 변화는 늘 한 사람에서 시작되는 법이에요. 귀국 후 일주일, 저는 곧바로 교장 선생님께 제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난색을 표하셨지만 BBC 기사와 유리코 씨의 사건을 언급하자 태도가 달라지셨어요. 해보세요, 레이코 선생님. 우리도 변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네요. 첫 시작은 작았습니다. 학교 주변 통학로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부터였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방관자 교육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점차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저희도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요? 한 학생이 물었을 때 저는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는 이미 변화하고 있어요. 그렇게 프로젝트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학교 내 비상벨 설치, 안전교육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침묵하지 않기 캠페인까지. 놀랍게도 다른 학교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얼마 전에는 유리코 씨가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해요. 레이코 선생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내볼까 해요. 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변화의 한 부분이 되고 싶어요. 특히 기뻤던 건 우리 학교를 방문한 다른 학교 선생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이렇게 직접 보니 놀랍네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는지 알겠어요. 특히 비상벨 시스템이 인상적이에요. 단순한 장치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 교장 선생님께서도 달라지셨어요. 얼마 전에는 직접 한국의 교육청을 방문하고 오셨다고 합니다. 레이코 선생님, 당신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조용한 질서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속여왔던 거예요. 지난주에는 김지영 선생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선생님, 한국에서 보낸 6개월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지금도 매일 아침 출근길에 서울의 지하철을 떠올립니다. 그곳에서 배운 용기와 배려가 이제는 저희 학교의 새로운 문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김지영 선생님의 답장은 따뜻했습니다. 레이코 선생님, 우리도 많이 배웠어요. 선생님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으니까요. 변화는 서로를 통해 배우면서 시작되는 법이잖아요. 오늘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교문 앞에서 등교하는 아이들을 맞이하며 생각했어요. 6개월 전 마지못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제가 이제는 매일 한국에서의 추억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학생들의 밝은 인사 소리, 복도에 설치된 비상벨, 그리고 교무실 벽에 걸린 민폐보다 중요한 건 서로의 안전입니다라는 포스터. 이 모든 것들이 한국에서 배워온 소중한 선물이에요. 선생님, 저희 반 친구들이 한국의 학교 안전 시스템에 대해 발표하고 싶대요. 아침 조회 시간, 한 학생이 달려와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에서 저는 희망을 봅니다. 그리고 깊은 감사함을 느껴요. 창밖으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도쿄 지하철에서 서울에서의 추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느껴요.
제게 새로운 눈을 열어준 한국에,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모든 분들에게 민폐보다 중요한 건 서로의 안전입니다. 이 말은 이제 단순한 슬로건이 아닌 우리 모두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합니다.